오늘 아침 일라디오 1월 한 달은 새해 인사가 이어집니다. 그중에서도 철학자인 김영석 교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1920년에 태어난 김 교수는 올해 102세가 되셨죠. 노 철학자의 새해 덕담은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였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머물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한 해 동안 나누면서 살면 좋겠다라고 덧붙이셨죠. 마음에 사랑을 담고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라는 의미인데요. 또 한 가지 더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었던 나이는 언제일까요? 했더니 20대도 아니고 60대도 아닌 98세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린 한 해 시작에서 나이에 대한 부담감을 얘기하곤 하는데 98세라는 행복의 나이를 생각하면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인 거죠.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사랑 가득한 하루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엔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눔도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잠시 후 우리 동네 박변홍사 시간에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월 6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시면 마련되어 있는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생방송 보고 들으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새농퀴 마지막 힌트가 나가는 날인데요.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리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마지막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이것의 이름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임하필기라는 책에는 명천에 사는 어부 중 성이 태씨인 사람이 물고기를 낚았는데 이름을 몰라서 지명인 명자와 자신의 이름을 붙여 이것으로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또 함경도에서는 이것의 간으로 기름을 짜서 등불을 밝혔기 때문에 밝게 해주는 물고기라는 의미로 이것이라 불렀다고 하고요. 영양 부족으로 눈이 잘 안 보이던 농민들 사이에서 이것의 간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말이 돌아서 이것이라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내장은 장난젓, 알은 명란젓, 아가미로 만든 아가미젓. 누나는 국을 술안주하고 괴긴 국을 끓여 먹고 어느 하나 버릴 없는 그 기름으로는 또 야금으로도 쓰인대지요. 오늘 정답이 노래 제목인 가수 강산의 씨의 노래죠. 노랫말에 나오듯이 이것은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생선인데요. 살코기와 고니는 국이나 찌개용으로 이용되고 알은 명란젓으로, 창자는 창란젓으로 이용됩니다. 자, 한겨울에 맛있는 이 생선,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대 너무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살펴봅니다. 농민신문의 류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산 축산물의 소비 촉진 또 가격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금이 있는데 축산자조금이죠. 한우, 한돈, 우유, 계란, 닭고기 이렇게 5개 품목에 대한 의무 자조금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들의 사업 계획을 좀 보면 축산 분야에서 진행될 주요 사업들을 알 수 있을 거라고요. 올해 계획의 주된 골자는 뭘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자조금은 농민,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같은 해당 품목 산업 관계자들이 그 품목의 발전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거출하는 기금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무자조금과 자유자조금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의무자조금의 경우는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납부하는 거출금에 정부 지원금을 더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 안정과 소비 홍보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5대 축산자조금 규모는 합치면 830억 원에 달합니다. 우선 훑어보자면 올해 사업계획으로 보면 한우자조금은 한우고기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돈자조금은 고급화 전략을 통한 돼지고기 가치 제고, 우유자조금은 수입 유제품 공세에 대응하고자 소비 홍보를 통한 수급 안정에도 힘쓴다는 방침이고요. 계란, 닭고기 자조금은 자조금 거출 정상화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순서대로 좀 보죠. 한우자조금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나요? 네, 한우자조금은 올해 353억 7,816만 원 규모입니다. 지난해보다는 6.3% 적은데 이게 수급이 덜 된 게 아니라 2월 금액이 줄어서고요. 올해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이 한우값 하락을 막기 위한 선제적 수급 조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이 대폭 삭감됐던 경산후 비육 지원 사업을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31억 8천만 원 증액한 32억 3천만 원으로 투입 확정하겠습니다. 이 능력이 떨어지는 미경산후 새끼를 낳지 않은 소 비육 지원 사업에도 이 48억 2,518만 원을 지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올해 한우 자조금 예산 중에 이제 가장 비중이 큰 건 소비 홍보입니다. 전체 예산의 29%인 102억 원 4,530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이 중에서 드라이브 스루 판매, 시식회 등을 통한 시군 지역 소비 홍보 사업이 대폭 늘어나서 87억 7,400만 원이 이제 투입이 됩니다. 네, 소비 촉진에 많은 힘을 쏟고 있네요. 홍보 쪽 예산이 많군요. 한돈 쪽은 어떻습니까? 네, 한돈자조금은 이 양돈에 대한 사회적 이슈 및 변화에 따른데요. 그리고 이 판매 채널별 그리고 이 돼지 부위별 맞춤형 소비 촉진 및 수급 안정, 한돈농가 경쟁력 강화를 3대 추진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올해 한돈자조금 예산은 376억 원 9,07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4.9%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는 이제 농축산물 자조금 가운데 액수가 가장 큰데요. 지난해 이익잉여금이 139억 원가량 이월된 영향입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한돈 인증 식육점을 확대하고 온라인 유통 채널 판로를 확장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스마트 양돈 확산을 위해서 이 정보통신기술 ICT를 활용한 양돈장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모돈이 몇 번이나 새끼를 낳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얼마나 많이 낳을 수 있는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빅데이터 수집에 대한 연구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 교육 및 정보 제공 예산을 51억 1,278만 원으로 8%가량 늘렸습니다. 여기에는 축산냄새 저감 컨설팅 사업 그리고 축산환경 개선 계도 홍보 사업 등이 있는데요. 탄소 중립 등 정부 소비자의 환경 분야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우유자조금은 전략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사업 계획 어떤가요? 네, 우유자조금 예산은 올해 이제 131억 3,63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5.2% 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입 유제품과 대체 음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건데요. 그래서 수급 안정 사업에 올해 예산인 42.5%인 48억 5천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증가한 이 육아공품 소비에 맞춰서 이제 한국형 시그니처 생치즈를 홍보하고 고급화 전략도 펼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프랜차이즈 업체 등과 손잡고 국산 우유, 유제품 모바일 상품권 발행도 추진하고요. 이제 그 환경 관련한 이제 깨끗한 농장 만들기 같은 캠페인들도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네. 계란자조금 또 닭고기 자조금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죠. 네, 계란자조금과 닭고기 자조금은 아직 올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두 자족은 모두 농가 거출이 어려움을 겪는 데다 올겨울에도 고병원성 AR 발생이 지속됐었는데요. 계란자조금은 지난해 농가 거출액 목표를 10억으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63%인 9억 5천만 원을 거출한 데 그쳤습니다. 올해는 농가 거출금 20억 원을 목표로 거출률을 높여보는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닭고기 자조금은 지난해 자조금 납부를 고지한 금액이 46억 5,098만 원이었지만 실제로 3%인 1억 3,891만 원밖에 걷어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조금 정상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네. 자, 지난해 말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낙농산업 발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 또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체계 개편이 골자라고 하는데 차등 가격제라는 건 어떤 건가요? 네,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는 원유를 용도별로 음용류 그리고 가공류로 나눠서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농가가 생산하는 원유는 205만 톤인데요. 이 중에 이제 그 쿼터 내에 해당하는 201만 톤은 1리터당 1,100원에 정산하고 그렇지 않은 4만 톤은 1리터당 100원에 이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10월에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도입이 되면요. 음용류는 187만 톤까지는 이제 1,100원을 적용하지만 31만 톤은 가공류로 분류해서 1리터당 900원을 적용합니다. 쿼터량을 초과하는 아까 4만 톤은 역시 또 100원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성이나 또 뭐 의결 조건도 좀 바꿀 거라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네, 현재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농가 측 7명을 포함한 전체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재적이사 중 3분의 2, 다시 말하면 10명 이상이 출석이 해야 이사회가 열리고 또 그리고 이렇게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이제 의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학계 소비자 측 구성원을 기존 1명에서 3명씩으로 늘리고 변호사와 회계사 1명을 추가해서 모두 23명으로 낙농진흥위 이사수를 늘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사회 개의 조건도 삭제를 해서 이 개의를 좀 더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의결 조건은 이 재적의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네, 발전 대책을 내놓은 건데 이걸 본 농가 또 다른 곳들의 입장은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농식품부는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면 농가 소득이 기존보다 소폭 늘어나고 원유 자금률도 현행 48%에서 최대 54%로 상향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회도 현재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생산자 대표가 반대할 경우 이사회 자체가 개회도 되지 못하는 의사결정 구조 개선은 필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농가들은 정부 제도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낙농요구협회는 지난 12월 30일과 1월 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 낙농요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서 환경 규제로 원유 생산이 이제 더 늘리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증산을 통해서 소득을 늘리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하며 일단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낙진의 이사회 개의 조건 삭제, 원유가격 협상위원회 설치 삭제는 유일한 낙농가의 거래 교섭 조건을 완전 제거하는 정책이라고도 성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이 생산자 단체, 유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리고 권역별 낙농농가 현장 설명회와 소비자 및 유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 제도 개편의 당위성을 또 계속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어깨를 한번 활짝 펴볼까요? 오늘 해볼 동작은 팔 돌리기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되도록 양팔을,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팔만 옆으로 뻗어주세요. 팔을 작은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돌려주다가 큰 원을 만드는 느낌으로 점점 넓혀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 동안 돌린 후 반대 방향으로 팔을 돌려주세요. 이때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쭉 뻗어주시고요. 한 팔만 돌리신 분은 반대편 팔도 똑같이 돌려주세요. 팔로 원을 그리는 동작은 어깨 결림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시면 10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봅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22년이 왔습니다. 새해를 맞은 농촌 풍경 요즘 어떻습니까? 원래 새해 되면은 방앗간이 바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안 오다 보니까 우리가 떡국떡을 만들어 방앗간이 바쁘거든요. 네. 예, 이게 손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모이기도 하고 하는데 안 오시니까 떡대를 이제 우리가 그냥 기성품들을 사다가 그냥 떡국을 끓여 드시고요. 반대로 최근에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방학한 손자들이 있거든요. 네. 네, 손자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도시에 있기가 좀 불편해서 지금 시골에 많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시골이 조금 북적북적합니다. 진짜 코로나가 바꿔놓은 풍경이네요. 예. 네. 올해 바람이 있으실 때 혹시 뭐 목표 같은 거 세우셨습니까? 뭐 다른 것보다도요. 예년처럼 크게 문제 없이 또 올해도 그냥 무난하게 편안하게 넘어가고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은 이제 또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짜 변호사님은 많은 것들을 접하시니까 진짜 속속들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실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럽게 희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딱 그 시기에 맞게 연초에 많은 사건에 대한 얘기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오늘 아무래도 이렇게 연초가 되다 보면 소외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소외되는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정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뭐 질병, 진짜 내가 살아가는 문제 중에 생존에 위태로울 정도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 관련된 문제를 정리를 해봤고요. 아무래도 도시가 많이 이렇게 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지다 보니까 뭐 노숙을 하시는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도 이제 시골로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우리 이웃 철봉 씨의 여러 가지 사례로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오늘은 어려운 이웃이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철봉이 있는가? 아이고 이거 수철이 왔는가? 아유 반갑네. 새해 복 많이 받아. 이왕 왔으니까 맥주나 한잔 하자고. 야 앉아. 어디 보자. 맥주가 2병 있을 텐데. 어미 어디 간겨? 왜? 맥주가 없는가? 귀신이 고컬 노릇이네. 분명하게 맥주 2병이 있었는데. 아따 이 김치랑 콩 반찬도 없어졌어요. 아이고 뭐가 없어지는 게 요즘 유행인감? 나도 얼마 전에 비닐하우스에서 장갑이랑 목도리랑 감쪽같이 사라졌더라고. 어미 정말? 이게 웬일이랴? 아유 가만. 그러고 보니까 어제 마을회관 말이오. 마을회관에 뭔 일이 있는가? 왜 지난 새해 첫날 떡국 나눔 행사 혔자뇨. 그렇지. 나가 떡국을 2그릇이나 먹었는데 기억나지? 아까 오다가 부녀 회장님을 만났는데 그날 마을회관에 남은 밥이랑 김치, 소고기가 몽땅 사라져버렸다네. 엄마 밥이랑 김치에 발이 달렸는가? 설거지 거정 싹 다 돼 있었다는디? 수철이 이리 나봐.
마을회관에 가보자고. 이 CCTV를 보면 답이 나올게요. 천천히 보자고. 누가 뭘 먹는디? 어미, 싹 다 먹고 설거지를 하네. 아따 깜짝이야. 이 누구요? 왜 나한테 인사를 하지? 자네한테 하는 게 아니오. 놀라지 마루. 양심적인 도둑이네. 이거 밥 다 먹고 인사까지 한 거구먼. 아이고, 그러면은 자네 집 맥주랑 내 장갑이랑 모두 어머머머머 안 되겠어. 신고해야겠구만.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신고하는 게 낫겠어. 아유, 김순경이 드디어 찾아냈네. 아유, 아저씨,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얼마나 노숙하신 거예요? 잘못했어요.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사람들 만날까봐 밤에만 다녔어요. 지금 몇 년째 이러고 노숙하고 있는데 올해가 정말 어렵네요. 잘못했어요. 네.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제 찾아야 한다라고 해서 신고는 한 건데, 진짜, 뭐 장갑, 목도리, 진짜 먹을 것 하고 설거지도 해놓고 인사까지 하는 그런 생존형 범죄였습니다. 이걸 법이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이게 법이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네. 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왜 사회적으로 가만히 뒀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법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라 제도 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제도들이 실제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찾아가는 서비스는 아니거든요. 네. 잘 모르는 어려운 분들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구조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은 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절도로 또 처벌받게 되는데요. 예. 사회적으로 좀 제도 보완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절도죄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시는데, 혹시 뭐 정상 참작 이런 건 없나요? 굉장히 정상 참작이 많이 되고요. 예. 제가 생존형 범죄라고 명칭을 붙여봤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이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기저귀 값이 없어서 뭐 기저귀를 훔친다거나 이런 것들은 생계형 범죄라고 많이 부릅니다. 근데 방금 제가 사례 소개해드린 것들은 정말 이게 살아가는 불편함이 아니라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거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생존형 범죄라고 붙였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발이 되게 되면 여러 뭐 시민단체나 뭐 지자체에서 나서서 대부분 살아갈 수 있는 뭐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 또 이제 신체적으로 건강하시다고 하면은 또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는 적극적으로 하지만 처벌에 대해서는 재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처분을 해주시는 거고요. 특히 이제 검찰에서 많이 나서가지고 기소유예 처분 중에서 또 여러 가지 또 형태의 기소유예 처분이 있거든요. 예, 보통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해가지고 어떤 교육이나 뭐 상담 이런 거를 통해서 다시는 이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줍니다. 그렇군요. 이분의 경우는 이제 사람들에게 좀 폐가 될까봐 이렇게 숨어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 없을 때, 근데 그 이제 밤이잖아요. 보통 마을회관에 들어갔는데 이 경우에 뭐가 좀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절도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그래도 좀 낮은 편이죠. 사람들 없을 때, 좀 이렇게 밝을 때 들어가서 훔치니까요. 근데 이제 야간에 이제 절도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어둡다 보니까 더 뭐 피해를 당한 사람도 더 놀랄 거고 또 더 위험성이 또 있잖아요. 네, 야간에 또 이제 주거 같은 데는 이제 사람들이 거의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서로 만나다 보면은 물건을 훔치려는 욕심 때문에 뭐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간에 이제 집이나 뭐 건물 이런 데 들어가서 절도를 하는 거는 우리가 야간 주거 또는 야간 건조물 이렇게 건물에 따라서 죄명을 붙여서 야간에 절도를 한다고 해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이렇게 해가지고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중이 되는군요. 예. 상황은 안타깝지만 일단 죗값은 치르셔야 할 것 같은데 피해를 본 입장에서는 이런 좀 뭐 맥주 2병 이런 것들도 보상이 나오나요?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시골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범인을 잡고 난 다음에 사정을 들어보고 네. 오히려 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네, 법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뭐 맥주 2병, 뭐 김치 1조각 이런 것들도 절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네. 좀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정말 돈이 없는데 이렇게 냉장고를 여는 게 아니라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물건을 훔치는 거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네. 식당 같은 경우에는 유상으로 이제 우리가 음식을 제공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 돈을 당연히 내겠다는 생각으로 식당에 왔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주인께서. 네. 근데 그 돈 낼 생각이 없다고 하면 그거를 난 돈 낼 생각이 없는데 음식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그걸 이제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럼 식당 주인이 제가 오늘 그냥 한번 식사 제공해드릴게요. 이러면 괜찮지만 저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법에서는 고지의 의무라고 그러는데 그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무전취식, 즉 이게 사기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것과 식당에 가서 돈 안 내고 밥 먹는 거는 절도와 사기로 좀 구분이 됩니다. 예. 금액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느 쪽이 더 중한가요? 사기죄가 훨씬 중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연초에 이런 얘기 조금 가슴 아프다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이걸 골라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도시가 더 요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뭐 또 각박해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숙하시던 분들이 점점 근처 시골로 이렇게 퍼지기 시작을 하셔서 지금 굉장히 먼 곳까지 이제 오셔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사회에서 더 소외되는 과정이 많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방에서도 이제 많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농촌에서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그냥 넘어가실 일이 아니라 거기서 현장에서 잠깐 이렇게 한 몇만 원 이렇게 주셔가지고 오늘 끼니 때울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신고를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제도적인 이렇게 사회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또 농촌에서 많이 벌어지니까 한번 사례를 다뤄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사례에서 이제 철봉 씨랑 친구가 취한 행동은 좀 적절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굉장히 적절했다고 보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크게 이제 물건 훔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뭐 벌금이나 뭐 징역형 이런 거 받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에서도 대부분 기소유예로 처분해 주시거든요. 네. 단지 이제 기소유예 처분 받을 거는 받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어렵게 다니시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계형 뭐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받으셔가지고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그래서 똑같이 과거처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왔으면 또 시골에서 부족한 일손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겠네요. 예. 네. 그런데 변호사님 혹시 그 기소유예 기록이 예. 일자리 구하는데 조금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네, 기소유예는요. 뭐 우리가 크게 이제 그 일자리 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소유예 처분은 좀 괜찮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기소유예는 우리가 유죄로 판단이 되기는 하지만 검찰에서 봤을 때 이거를 굳이 재판받아서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건 다른 상황이고 우리가 취업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형사처벌을 재판을 받고 했으면은 반영이 되지만 기소유예는 반영이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6도, 대전이 영하 4.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고요. 낮 기온 서울 영상 4도, 광주 7도, 부산 1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또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지금 중서부 또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한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 충청권, 대구는 나쁨, 그 밖의 권역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강원 영서, 광주, 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오르면서요. 주말과 휴일엔 추위가 더 약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먼저 살펴주시죠.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444명이 나왔습니다. 전날보다 1,400여 명 크게 늘었는데요.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끝난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주 수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수에 비하면 950여 명 정도가 적기 때문에 이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953명으로 전날보다 20여 명 정도 줄었고요. 이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50%대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사망자는 57명으로 여전히 많았습니다. 오늘은 3,000명대 후반에서 4,000명대 초반의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원의 방역 패스 관련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방역 패스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접종 완료자에 비해서 미접종자 확진자가 2.4배 많고 또 중환자 발생은 5배, 사망자는 4배 정도 더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이 어려운 사람들을 고려해서 이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어제부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코로나19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가 3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네. 이 제도로 손님이 끊겨서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매달 임대료가 밀려서 이 고통을 받던 자영업자들이 이 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됐습니다. 네. 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어제 기자회견을 했죠. 네, 윤석열 후보는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한다며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잡겠다라고 했고요. 이 젊은 청년 위주의 소규모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논란을 의식한 듯 측근들이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했고요. 장제원 의원과 함께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 3인방으로 꼽혔던 이 권성동, 윤한홍 의원도 모든 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와 함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향해서는 그동안 감사했다면서 앞으로 좋은 조언을 계속해달라라고 당부했는데요.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어제 윤석열 후보를 향해 그 정도 판단 능력이면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이 싸늘한 반응을 보였고요.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 측에 그 젊은 세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연습 문제 같은 걸 줘봤는데 이 제안을 거부당했다라며 이 무운을 빈다라는 말로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또 청년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윤 후보가 참석을 안 해서 논란이 됐다고요? 네,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이 2030 세대에게 실망을 준 행보를 깊이 반성한다라고 말했었는데요. 불과 반나절 만에 또 청년 홀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어제 오후 4시 이 전국 청년 간담회 화상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화상회의임에도 불구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전화통화로 잠깐 등장을 했던 겁니다. 이 국민의힘 곽승용 청년보좌역이 행사가 끝난 뒤 사퇴를 선언했을 정도였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애초에 윤석열 후보 참석이 예정된 것이 아니었고 보고도 안 됐다라고 해명했습니다만 이 참석자들을 실망시킨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박성중 의원은 직책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도 SNS에 이런 사태가 벌어져 면목이 없다라면서 박성중 의원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로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형사적으로 처벌될 일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 측 해명과는 달리 이 수원여대 시간 강사 채용 과정에서 공개 채용을 거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네. 자, 이런 국민의힘 상황과 이제 민주당은 좀 대비되는 일정을 계속 잡고 있어요.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 광주를 찾아갔습니다. 여기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동행을 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의 광주 동행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는 힘을 합치고 있다라며 이 경쟁했던 모든 후보가 혼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서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어제도 신체 완전성 측면에서 탈모가 건강보험 대상이 돼야 한다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또한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이고 경계선을 어디까지로 할지 등을 검토해서 이른 시일 안에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정된 건강보험 예산을 이 생명이 걸려있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 아닌 이 탈모 질환에 투입하는 것이 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국회 윤리위원회는 의원 3명에 대해서 제명을 의결했네요. 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그리고 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윤미향, 이상직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넘겨받은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세 의원이 모두 제명 대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박덕흠 의원은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계약을 맺을 수 있게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의혹이 커지자 지난해 9월 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었는데 지난 화요일 복당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당시 국가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라는 의혹 등으로 지난해 재판을 넘겨졌고요.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을 실소유하면서 회임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 8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의 제명 결정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되고 이후 특위내 소위 그리고 전체 회의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때문에 이런 층층이 쌓인 절차로 제명이 현실화될지는 이 미지수인데요. 지난 20여 년간 국회 윤리특위 역사상 징계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18대 강용석 의원 징계안 딱 한 건뿐이었습니다. 네. 자, 새해 첫날에 월북자가 있었는데 이게 군 CCTV에 몇 번 잡혔다면서요? 네, 탈북민이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군사분계선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장면이 군의 GOP 감시 카메라에 5차례나 포착이 됐지만 감시경계 병력이 이를 모두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시병들은 당시 CCTV 카메라에 식별된 물체가 매우 흐릿한 데다 이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로 이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부대는 이후 녹화된 영상을 재생을 해봤는데 이 엉뚱한 시간대를 찾아보다가 또 월북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또 당시 군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에 따라 경고음이 울려서 이 소대장 등 병력 6명이 출동하기도 했으나 이 현장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군 당국은 경계 태세에 허점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이 전동진 합참작전본부장은 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라면서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KTX 열차에 탈선 사고가 있었어요. 네,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가던 KTX 산천 열차가 충북 영동터널 부근에서 탈선해서 승객 7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낮 12시 58분쯤 벌어진 사고였는데요. 이 터널에서 철제 구조물이 떨어졌고 이것이 열차와 추돌하면서 객차 한 량이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 유리창이 깨지면서 파편이 튀고 또 객실 선반 위에 물건이 떨어지면서 승객 7명이 경상을 입었는데요. 이 중 1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로 경부고속철도 상하행선 운행이 1시간 이상 지연됐는데요. 이후 사고 열차 승객은 예비 열차로 수송하고 다른 열차들은 우회하는 방식으로 운행을 정상화했습니다. 이 현장 복구는 오늘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요? 네, 북한이 어제 자강도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쐈습니다. 네, 북한의 신년 첫 무력 시위였는데요. 합참은 사거리와 고도 등 구체적인 재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사거리 등을 바탕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이 정세 안정이 매우 기묘한 시기에 이뤄진 이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동맹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미국과 그 동맹에 즉각적 위협을 가하진 않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라면서도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도 대화를 위해서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1,800억 원 횡령한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검거됐네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 담당 직원 40대 이모 씨가 잠적 후 도주하던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피의자